미납하는 게 뭐라고요?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매 법정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매 법정이 열려서인지 낙찰가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써니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25198. 저층 아파트고요. 3층이네요. 총 5층 중에 3층이고요. 감정가 8,900만원. 3월 달에 경매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변경돼서 신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을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근저당 밑으로 압류, 그래서 소멸. 근데 압류가 세금 체납이 있네요. 세금이 있으면 당해세, 배당을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이 세금이 먼저 세치기에서 배당되지 않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은 현황 조사고요. 밑에 내용은 신고한 내역이네요. 그래서 밑에 기준으로 볼게요. 권오선, 권땡땡님이시고요. 전입이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15일이면 네, 후순위 임차인이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습니다. 후순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증금은 1,500만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겠네요. 2008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4천만원 이하 보증금이라면 1,600만원까지 최우선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날짜가 늦은 우선 변제권을 가졌고 배당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받게 되겠네요.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이 당해세보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확인했고요.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질문 내역 볼게요. 주변에 마트와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고 부평역, 부평시장역 중간쯤에 위치해서 실수요자에게 좋습니다. 최근 매매 거래를 보면 2019년 12월에 9천만원, 18년 6월에 7,500만원으로 거래가 됐고 전월세는 2018년 8월에 8,500만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감정가는 8,900으로 한번 유찰된 후에 낙찰이 되면 갭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세는 너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월세가 1,500에 25면 너무 낮죠. 그래서 전세, 이 지역이 전세가가 꽤 높네요. 전세로 세팅을 하는 갭 투자용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네, 그런 거 맞게 잘 보셨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좀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상태, 그리고 샤시도 옛날 샤시를 갖고 있는 집과 최근에 샤시까지 수리한 집이 전세가가 아마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가셨을 때 이 집의 외관을 보고 그리고 실내 상태를 유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임차인이 2017년도에 들어왔잖아요. 2년 전에 들어온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500이 25로 저렴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수리 안 한 상태로 월세 살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태를 보시고 이 집을 어느 정도까지 수리해야 될 것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로
좀 높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드리려면 수리를 아주 잘 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세로 세팅을 하시려면 인테리어 비용을 충분히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2019 타경 519945 부평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현대 홈타운 8층. 감정가 1억 4,900에서 1회 유찰돼서 최저가 70%인 1억 43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답게 주변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좀 북적북적한 그런 동네이죠.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 특별한 내용들 없이 소멸인데 여기 세무과에서 뭐가 하나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 집에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들어온 압류는 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질문이요. 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로 편의점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승강기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서 수요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임차인은 실수요자로 보이며 여기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살고 계세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으로 권리 분석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서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물건은 인근 통계로 보아 82% 정도의 매각가율을 보이는데, 네, 인근 통계로 82%의 매각가율을 보이네요. 감정가 대비하면 1억 2,200 이상 쓰셔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도 참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얘는 지금 과거의 통계잖아요. 부동산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일단 참고 사항 중 여러 가지 참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또 최근에 나온 호가 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이런 모든 정황 중에 하나로 이 인근 통계를 보는 거고요. 이 이상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 실거래가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가격들의 참고 사항 중에 하나로 인근 통계가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조사할 때는 같은 평수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럴 때 실거래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아니면 한 개 동짜리 아파트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다양한 평수를 가진 오피스텔 이럴 때는 해당 평형의 가격을 유추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현대 홈타운 내에 있는 비슷한 다른 평형의 오피스텔 물건과 비교도 해보시고 또 인근에 다른 오피스텔 있잖아요. 고만한 비슷한 크기의 오피스텔 물론 연식도 비슷해야 됩니다. 제가 연식이 지금 2014년식이란 말이에요. 6년 됐어요. 6년 된 요 비슷한 평형의 인근의 다른 물건들 이 집에 임대를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비슷한 물건들과 가격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8551. 예, 물건 번호가 있네요. 물건 번호 1, 2, 3, 4 중에 한 번, 1, 2, 3, 4 중에 3번 물건만 다시 재매각이 됐습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한 번 매각됐다가 어떤 이유로 매각이 취소되고 다시 새로 매각이 된다는 뜻이죠. 보시면 한 번 낙찰이 됐었어요. 낙찰이 됐는데 허가가 났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하는 게 뭐라고요?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588만 원은 법원에 몰수됐고요. 법원은 이때 몰수한 이 낙찰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재매각해서 낙찰이 되고 나면 미납해서 몰수한 보증금까지 함께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재매각, 한번 매각됐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물건들은요,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20%로 올라가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미납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번에 보증금이 20%잖아요. 또 미납을 하게 되면 588만 원이 아니라 1176만 원을 법원에 몰수당하겠죠. 그러니 신중히 잘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물건번호 4개 중에 하나가 다시 재매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물건들은 배당을 할 때 다 같이 배당하거든요. 1번, 2번, 4번은 낙찰자가 잔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명도가 늦어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물건이라면 배당이 늦어져서 명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말소기 중 권리는요, 근저당이고요. 그리고 근저당 질권. 질권은 요 질권과 근저당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을 3과 을 3-1이 같은 것이다. 5,760만 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보시면 돼요. 경매 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가압류. 이렇게 해서 임차인도 있네요. 말소기 중 권리는 2014년 7월 30일이에요. 임차인은 2014년 10월 1일에 전입을 했네요. 그래서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전입, 확정, 배당. 배당은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보증금이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면 이 지역에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은 최우선에서 변제됩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도 가졌어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겠네요. 2,500에 10만 원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자, 질문사항 볼게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 낙찰 완료가 됐고 낙찰 시세가 비슷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다른 물건이 다 같은 것으로 보아 시세 파악이 됩니다. 들어가는 투자금이 적어서 월세 수입을 얻으려면 대출 이자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가고도 가깝고 은행도 가까운 편이라 생활이 편리해 보입니다. 월세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뿐인데 수익이 되나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전용 면적이 5.39평 아주 작은 원룸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각가는 낮지만 임대가도 매우 낮다는 거. 그러니 사실 10만 원 받아 사는 월세 수익이 안 납니다.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임대 수익인데요. 10만 원을 받아서 이자 내고 뭐가 남아요. 왔다 갔다 하면 뭐 비용만 들겠죠. 보증금이 2,500씩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작은 물건들은요. 뭐 300에 30 아니면 500에 30 뭐 500에 40 이런 식으로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래야 임대 수익이 나요. 뭐 5천만 원짜리 집이다라고 하면 대출을 한 70% 받고 그리고 보증금을 한 5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내 투자금으로 해서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남는 것이 임대 수익이다 보시면 돼요. 요 방식으로는 임대 수익 나오기 힘들겠죠? 500에 뭐 30, 이 정도로 세팅이 가능한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니디님 물건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예요. 2019 타경 3450. 낙찰이 됐어요. 감정가 1억 9천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했고요. 1억 3,300만 원 최저가 진행을 했는데 20명이 들어왔습니다. 1억 7,3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91%네요.
1등하고 2등이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다 소멸이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집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물건 거래가가 1억 7,900, 1억 8,400,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1억 6,700이었는데요. 지금 낙찰가는 1억 7,300으로 낙찰가가 결코 낮지 않네요. 전월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한 1억 4천, 1억 4천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올랐을 수 있어요. 자, 질문 내용 볼게요.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학교도 있고 이마트도 있어서 생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조금 옆에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풍무역, 김포공항역이랑 가깝고요. 또 9호선, 5호선 공항철도로 환승하여 서울로 진입하기 편리합니다. 매매, 전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낙찰가가 좀 높았어요. 지난주까지 경매 법정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요번 주에 낙찰되는 건들을 보니까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네요. 얘도 거의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매매 1억 7,500, 전세 1억 7천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노리고 있었긴 한데 낙찰가가 좀 높네요. 2등 가격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1억 6,700 정도면 네. 1억 6,700 정도면 딱 예상가거든요.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1등이 조금 쓰셨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매가랑 비슷한 가격으로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이 정도면은 그냥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사셔도 됩니다.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19729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59제곱. 그러니까 보통 분양 면적 25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7,300으로 신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층이에요. 16층 중에 6층이니까 뭐 기준층 정도다 보시면 되세요. 먼저 권리 분석해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소멸. 아주 깨끗하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질문사항 볼게요.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로는 1억 6천에 나와 있어서 지금 가격은 높은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보통 매가보다 살짝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에 유찰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브랜드 있는 아파트라서 좋은 것 같고요. 경춘선 마성역이 가까워서 전철 타고 서울 가기도 좋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해보셨어요. 이 아파트에서 잠실로 가는 방법을 묻는 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길 찾기까지 해보니까 잠실까지 자차로 35분. 잘하셨네요.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급행 광역버스로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서 잠실로 출퇴근하기에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남양주 사시는 분들이 잠실로 많이 가세요. 자, 이 물건은 거래도 꾸준하게 있고 가격도 1억 6천에서 높은 거는 1억 7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 인근에서는 84%에서 86% 매각가율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억 4,500에서 1억 5천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1억 5천 정도로 낙찰을 받으면 전세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전세가 정도로 낙찰을 받는 거 괜찮습니다. 물건이 경매 물건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좀 핫하거든요.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물건은요. 2019 타경 13868. 예,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얘는 전용이 8사제곱, 그러니까 분양 면적 32평형이고요. 감정가 1억 8,400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2,88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7층이니까 기준층이죠. 자, 권리 분석이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 매각 물건 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 내용 볼게요.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앞에 개천이 흐르고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6월에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생겨요. 아, 장승 다담공원이 생기는군요. 위에 두 물건과 비교하면 꼴등인 것 같아요. 뭐 얘도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좀 거래가 좀 활발하려면 이렇게 8사제곱보다는 5구제곱이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한 편이고요. 입지 같은 것도 앞에 물건이 괜찮았죠. 근데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물건이 좋다, 저 물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수요자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낙찰가율이 90%가 넘어요.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은 동네다. 90% 넘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요. 2019 타경 29145 인천 연수동에 있는 주거 아파트예요. 평형은 전용 13평, 작죠? 예, 작은 물건들이 조금 더 거래가 잘 돼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하니까요. 감정가는 1억 4,500이고요. 1회 유찰해서 1억 15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면 실수요자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죠. 권리 분석 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밑으로 가압류, 압류, 압류가 하나 있는데 세금이네요. 자, 밑에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금 압류가 있지만 이 집에는 입차인이 없이 세무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배당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내용이요.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고 학교,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거주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한번 유찰된 상황인데 최근 거래가가 1억 2천 정도로 보여서 1억 1천 정도로 입찰 금액을 정해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아,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 세금, 비용 다 하고 정말 남는 게 없거든요. 네, 최근에 거래가 1억 2천, 근데 1억 4,800까지도 있는데요. 1월 달에 1억 4,800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최저 1억 2,400이고요. 최고는 1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집의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다. 그러면 이 가격 편차가 얼마나 뭐 때문에 큰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집이요. 93년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수리 상태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텐데 그 정도가 얼마 정도 수리를 해야 매가를 1억 5천으로 낼 수 있을지 혹은 수리 안 된 집이어서 1억 최저로 하면 1억 2,400으로 거래가 되는지 이런 거 좀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월세도 볼게요. 전세가도 1억 1천에서 1억 2,500까지 한 1,500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도 집 수리에 따른 차이일 거예요. 현장 조사를 아직 안 배우셨잖아요. 현장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조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먼저 조사를 하신 후에 내가 예상한 그 가격이 맞는지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페이지로 봤을 때는 거래가가 1억 2천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2019 타경 19428 경기도 수원에 있는 주공 아파트예요. 15평형 이렇게 작은 평형들 좋은데요. 감정가 1억 9,300 신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다 근저당 소유권 이전이 한 번 됐네요. 아,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됐군요. 그리고 그 근저당들이 쫙 있어요. 이 집에는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요.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당연히 여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최근에 2억 천에 거래됐는데 2억 정도로 입찰 금액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가격은 입찰 금액은 이렇게 그냥 1,000만 원 빼서 이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수익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률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강의 중에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수익률 계산기가 즐거운 경매 카페에 있거든요. 수익률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간단한 엑셀 파일이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비용이 꽤 만만찮게 들거든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 또 명도할 때 명도 비용도 들고, 대출 받을 때 금융 비용도 들어요. 그런 돈이 몇백만 원씩 든단 말이에요. 2억에 낙찰 받아서 2억 천에 판다. 그럼 남는 돈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 수익률 계산을 조금 꼼꼼하게 하시고, 또 나가는 비용도 뭐가 있을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나오니까 그 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마지막 물건입니다. 2019 타경 25409 화성에 있는 아파트예요. 84제곱이니까 분양 면적 32평형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7,600에 1회 유찰해서 1억 2,32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5층이네요. 이게 1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탑층이에요. 탑층은 뭐 기준층은 아니죠. 매매 거래를 할 때 기준층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탑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게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 채무자가 살고 있는 깨끗한 물건이에요. 지금 최근에 거래가 1억 5천에서 1억 5,400으로 거래가 됐고요. 이 집은 1억 8,900까지 거래가 됐어요. 자, 1억 5천 정도가 보통 가격인데요. 전월세가로 보면 전세가 1억 3천 정도, 높으면 1억 4천까지, 1억 3, 4천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소멸 기준이 근저당이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공장이 있어서 거주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미느즈님은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하기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 보러 막 다니지도 않고 막 이사를 다닐 타이밍도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매매가 내 예상과 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물건을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매수하려는 대기 수요가 있는 곳이 좋아요. 어떤 곳은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 나오면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찜을 해두는 지역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가 거긴지 아닌지. 매수자가, 대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 답사하실 때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바로 매도를 할까 하는데 혹시 매수 대기자가 있으신가요? 라고 콕 집어서 물어보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매수 대기자가 있는 곳들은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곳들,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저렴한 곳들, 이런 곳들이에요.
좀 평형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습니다. 원래 단기 매매가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 대기자가 있는 지역에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단기 매매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주도 과제 열심히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볕이 너무 좋죠? 살살 현장 답사 다니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피드백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